다부동 전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구를 사수하라. 이것이 당시의 명령이었었는데, 다부동 전투 하면은 백선엽 장군이 생각나죠. 지금 백선엽 장군께서 자꾸 하셔가지고 지금 조문을 받고 있지만은 한번 더듬어 봅시다.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다부동 전투는 인민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 상태에 있을 때 있었던 다부동, 우리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교착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민군들이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950년도 8월경이죠. 북한군 작전사령부에서는 자기네들 2군단 이하야 15, 13, 1사단 등 3개 사단을 함창 일대에 배치시켰습니다. 인민군 2군단 이하야 3사단, 14단 등 2개 사단을 외관 서쪽에 집결시켰다가 총 5개 사단으로 대구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 한국군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육군본부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을 편성한 직후부터 중대한 작전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국군 1사단을 제외하고는 이미 강을 장애물로 이용할 수 없는 데다가 전체 방어 앞이 너무 넓어서 부대 간 연결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고, 이 인민군의 돌파를 저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육군은 8월 11일부터 그동안 계획 중이던 축소 방어선인 외관 북방 303고지와 다부동, 군이, 보현산을 잇는 선으로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군 1사단이 12일, 그러니까 8월 12일 날 야간 다부동 일대에 새로운 방어선으로 이동하게 된 것이죠. 다부동 지역은 왼쪽으로는 328고지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의 행격실 능선과 반대쪽에는 가산, 팔공산에 뻗은 고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 협곡이었었는데, 대구에 이르는 관문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술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국군 우리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국군 1사단은 13일 다부동 지역에 집결했는데요. 새로운 방어선을 점령하기 위해서 15연대가 328고지 일대에다가 배치시키고, 또 12연대는 수암산과 유학산 일대에다 배치시켰습니다. 또 11연대는 신주막 일대에 나가도록 했죠. 이렇게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당시 백선엽 장군은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인민군들은 그날 8월 13일 날 3사단 일부 병력이 양목 일대를 개천을 건너서 328고지를 공격하게 하고 있었고, 또 인민군 13사단이 국군 1사단보다 한 발 앞서서 벌써 유학산에 와 있었습니다. 인민군 13사단은 도로를 따라서 신주막에 있는 한국군 11연대 앞으로 접근하면서 인민군 일부 병력을 우회시켜서 고지를 벌써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국군 1사단,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이 방어선을 편성하기에 전에 벌써 중앙이 돌파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방법이라는 것은 부대가 진지를 바꾸면서 전방에서 새로이 진지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후방에 집결한 후 역전입하는 전술적 방법을 썼는데, 이게 그들한테 인민군들한테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선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긴박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국군 이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은 그 바람에 조금 피해를 많이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민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은 그 날짜별로 한번 봅시다. 북한 인민군은 8월 15일부터 총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민군 그 총사령관, 말하자면 그 수상으로 있는 김일성이 우리가 부산을 8월 15일 광복절까지를 마치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8월 15일에 총 공세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15연대 한국군 15연대가 그 328 고지를 뺏는 쟁탈전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뺏겼기 때문에 고지를 다시 뺏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12연대가 유악산을 벌써 점령하고 있는 그 산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군 11연대도 전차 7대를 앞세운 그 인민군 연대의 공격을 받아서 오히려 물러나게 됐죠. 이렇게 인민군 공세가 한참 전개되고 있을 때인 8월 16일 그 다음 날입니다. 6.25 전쟁에서 전후무한 그 B-29 100여 대, 그러니까 정확하게 98대가 적 후방을 맹공격을 했습니다. 이 폭격은 정말 유명한 그 폭격입니다. 대구 전선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특별히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러한 미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인민군들은 대구를 꼭 점령을 해야 됐습니다. 김일성의 강력한 그 지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신주막과 다부동 축선으로 집중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 8월 16일에는 또 저쪽에 이 다부동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가산으로 돌아서 우회하려고 그랬는데 다부동 바로 서쪽 466고지를 공격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그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즉시 미 8군 예비인 25사단 27년대를 미군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다부동으로 투입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 날 8월 18일 새벽에는 가산에 그 침투해 들어온 일부 인민군이 박격포 사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대구 시내까지 그 포탄이 날라와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날 이승만 대통령 정부는 할 수 없이 부산으로 이동하고 피란 명령까지 냈습니다. 근데 국군 1사단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은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 18일 그날이죠. 그날 지원된 미군 27년대와 합동을 해서 돌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미국 27년대는 다부동 돌머리 축선에서 전차 중대를 도로상에, 그러니까 미군들은 이제 탱크가 있었으니까 전차 중대와 보위병 2개대들을 낮은 능선에 배치시켜 놓고 이 보병과 그 전차 중대의 합동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좌우 왼쪽과 바른쪽 고지에서는 한국군 1사단이 미군과 협조해서 공격을 실시한 것이죠. 근데 미군이 그 전차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전체를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는 한국군에게는 큰 우군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한국군 15연대는 328 고지에서 인민군과 수차례 수리탄 공방전을 전개하면서 쟁탈전을 교섭하고 있었고, 또 한국군 12연대는 많은 손실을 낸 채 19일 수암산을 재채 빼기고 유악산 일대에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반복했으나 적의 돌파 확대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미 8군 워커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미군 2사단 23년대가 두전종 일대에 배치돼서 방어력을 보충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육군본부에서도 국군 8사단 10년대를 1사단에 추가 배치시켜서 가산 일대에 배치시켰습니다. 이처럼 다부동 일대는 국군 1개 연대와 미군 2개 연대가 지원될 만큼 그렇게 상황이 위급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1사단에서는 매일 평균 600명 내지 700명의 사망자와 사상자가 생겨서 병력이 날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육군본부에서는 신병과 학도병으로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이 무렵 1개 대대가 평균 50명 내지 60명의 노무자들이 배치돼서 전투원의 식사를 비롯한 탄약과 보급품을 최전방까지 운반하고 부상자를 후송했다고 합니다. 그게 8월 20일입니다. 8월 20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야간에 밤중에 저놈들이 인민군들이 갑자기 중대한 작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유악산 일대에서 벌어진 15사단을 영천 방면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민군들은 3사단 일부가 수암산 일대에 13사단이 유학산 바로 쪽을 담당하게 돼서 결국은 15사단이 옮겨가는 바람에 인민군 13사단이 그 공격력이 약화가 된 거죠. 그래서 한국군으로서는 당시 인민군 위협이 가중돼서 위기를 맞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것이죠. 따라서 8월 21일부터 다부동의 전황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다부동 계곡에서 6.25 전쟁 최초로 전차전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민군 전차대와 미군 전차대가 붙은 것이죠. 그래서 인민군 전차와 자주포를 앞세워 11년대로 쳐들어왔고 한국군 그 공격을 미국 27년대 정면으로 해서 야간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 27년대는 총 집중해서 인민군 전차대와 보병을 분리시키고 이 미군 전차 탱크를 적에 투입시켰습니다. 이때 다부동 계곡에서 쌍방간에는 전차포에 의해서 발사된 철갑탄이 5시간쯤이나 막 쏘고 받고 함으로써 불꽃을 튀겼죠. 당시 이 광경을 바라보던 27년대 그 장병들은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겁니다. 불덩이가 철갑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계곡의 도로를 따라 메아리치면서 상대방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서 날아가는 모양이 마치 볼링공이 맞은편에 세워진 목표로 향해 재빠르게 미끄러가는 모양과 같다 해서 그 볼링장 전투라고 이름까지 붙인 아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군 전차 9대와 자주포 4개, 여러 개의 트럭, 그리고 1300여 대여 명의 시체가 널찍하게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날이 밝아서 보니까. 더구나 다음날 오전 인민군 13사단 포병연대장이 연대장이라는 사람이 정복국 중자라는 사람이 11연대 쪽으로 지도를 가지고 뛰어오면서 항복을 했죠. 그래서 적의 전투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민군들이 이제 극도로 사기가 저하됐죠. 그래서 12연대는 이날 밤 최초로 야간 기습을 해서 마침내 그 대망의 유학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미 8군과 육군본부의 조치로 다부동의 방어력이 강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3일에는 적 1사단 1년대는 국군 10년대가 방어하고 있는 741고지를 점령하고 또 일부는 가산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1년대 지휘소 기습에 기습을 한 것을 뒤따라서 그 부근의 미군 포병 진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사단은 미 제27년대와 볼링장 계곡에서 공격을 계속해서 신주막을 점령하는 한편 12연대와 미 23년대는
6사단에 배속된 독립기갑연대로서 15연대와 동시작전을 전개해서 가산 일대에 침투한 인민군을 격퇴시키고 741 고지를 점령함으로써 8월 공세의 마지막 조성된 타부동 위기를 수습한 것입니다. 또 한편 그 한국 제1사단 백선엽 장군이 지휘하는 1사단은 마침내 주 저항선을 안정시켜서 작전의 주도권을 갖게 돼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제27연대는 증원 임무에서 해제돼서 마산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민군은 전투력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단절이 됐으며 자기네들끼리도 접촉이 단술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귀순한 포병 연대장이 그렇게 말하더란 것입니다. 13사단은 인민군 13사단은 유악산에서만 전사 사상자가 1,500명이 발생하고 총 3,000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다고 말하더란 겁니다. 1사단은 28일 수암산도 다시 뺏어서 10일 만에 탈환했습니다. 결국 한국군 제1사단은 8월 12일에 전용되어 있던 방어선을 16일 후에 점령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1사단은 방어선생의 가장 중요한 지형인 유악산을 적에게 선점당해서 그간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은 타부동 전선에서 결국은 그 유악산을 점령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국군 1사단은 북한군 3개 사단의 지배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328고지, 수암산, 유악산, 741고지의 방어전을 확보하고 타부동, 대구 적군로를 방어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좌우간 그 공격은 융단 폭격, 전 후방의 융단 폭격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후 역사상 정말 처음 보는 그 융단 폭격, 북한군은 아수라장이 됐죠. 1950년 8월 16일 외관 일대의 6.25 전쟁에서 역사상 전후후무한 융단 폭격이 실시됐는데, 그때 그 8월 14일 인민군은 타부동 일대 국군 1사단 정면에서 3개 사단으로 중앙 돌파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미 8군 사령부 정보처에서는 외관 북서쪽 부근에 적 3개 사단과 105 전차사단이 집결하고 있었다는 것 정보와 그 병력은 4만 명이 집결했다는 것 정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국군 1사단 12연대 정부과에서도 수색대 보고를 통해서 연대 정면에 2개 사단이 집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미 8군은 이와 같은 정보를 보고 받고서 있었지만은 병력이 부족해서 외관 정면의 적에 대한 별다른 대비책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 8군 작전처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망디 작전에 그 생각을 해가지고서 융단 폭격을 생각해내서 유엔군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융단 폭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 유엔군 사령부는 한국군 지상부대의 피해를 우려해서 우선 낙동강 근방에 폭격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본 후 8월 19일 낙동강 일대에 폭격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메가더 사령관은 미 극동 공군 사령관에게 국군 1사단 방어지역인 이쪽 즉 외관교 북쪽을 폭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6일 일본 요코다와 가데나 비행장에서 출격한 B-29 전략 폭격기 98대가 이날 11시 58분부터 26분간 400 내지 900kg의 폭탄을 960톤을 투하한 어마한 폭탄을 퍼본 것이죠. 하지만 이 융단 폭격이 끝난 뒤에도 공중 지상 관측으로 어떻게 파괴가 됐는지 몰라서 2차로 계획된 19일에 융단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날씨 관계로 그것은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그 이후 한동안 한국군 1사단과 미군 1기병사단 방어지역에 대한
폭격은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북한군 2군단 통신대 소속으로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했던 인민군 김윤문 소좌는 융단 폭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B-29 융단 폭격으로 북한 우리 인민군의 손실은 매우 컸어요. 양목부근 낙동강 일대에 배치된 우리 인민군 3사단과 15사단의 예비대 지원 포병 그리고 공병 전차 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고 유선이 모두 절단돼서 대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때 북한군 2군 단장 김무정을 비롯한 인민군 군단 간부들은 이때부터 동요돼서 승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생각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한군 2군단에서는 B-29 120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일절 말도 못하게 비밀을 붙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실질적인 연합작전이 결국 이번 다부동 전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미 8군은 대구 관문인 다부동 지역의 위기에 처하자 8월 18일 군 예비인 미군 제27연대를 증원한 데 이어서 다음 날에는 미 23연대를 두모동에 중심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미군 2개 연대가 국군 1사단에 배속되거나 작전 통제를 받은 일은 없지만은 이들 미군 부대가 국군 1사단과 책임 지역에서 공동의 작전 목표를 위해서 협조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협동작전을 최초로 한미 합동작전에 최초로 성공한 사례가 된 것입니다. 다부동 전투를 통해서 최초로 철저한 연합작전에서 국군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믿음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서로 목숨을 담보로 맡기고 싸우는 전선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 서로 믿을 수 있는 것은 강한 신뢰뿐이라는 것이었죠. 자신이 맡고 있는 방어 지역을 무단히 이탈하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후퇴했을 때 다음에 작전에서 정상적인 연합작전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작전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국군 6.25 당시 낙동강 전투 당시의 생생한 동영상입니다.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 초순 한반도 남동쪽의 작은 고립지역으로 쫓겨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연합군 해군과 공군의 대규모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투입된 미 육군은 치욕적인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미군 후퇴는 1950년 8월 1일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렇게 벼각이 없는 부분은 마지막 미 8군 병력이 다리를 건넌 직후 워커의 공병들에 의해 폭파됐던 부분이며 그때 건너편에는 미처 건너오지 못한 피난민들이 많았습니다. 바다로 밀려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방어 가능선인 낙동강의 긴 물줄기를 이용해서 연합군은 최후의 저항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워커의 병사들은 부산을 중심으로 160km에 달하는 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끝으로 지쳐있던 군대가 1950년 8월부터 9월까지 계속한 방어전은 그 후 낙동강 전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됐습니다. 참호를 파고 장물을 설치하면서 미 8군 끊임없이 계속되는 북한 공산군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 처절한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국군은 전쟁 초기에 1달 동안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총을 잡을 수 있는 한국 남자는 모두 징집돼서 2~3시간의 기초 교육만 받은 후에 지선에 투입됐습니다. 그 방어 전투에서 국군의 희생이 엄청났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워커의 군대가 저지선을 사수하고 있는 동안 마침내 미국으로부터 보급품과 원군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그 계속된 세계적인 군비 경쟁의 촉발지가 됐던 것입니다. 1945년 이후 대규모 전력 가축으로 2선에 물러나 있던 함정들이 서둘러 다시 1선에 복귀했습니다.
미 의회는 공산권이 가하고 있는 세계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비상징집 확 조치도 승인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투는 8월 한 달 내내 그리고 거의 9월 말까지 계속됐으며 미군의 후속 부대들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저지선으로 보내졌습니다. 워커의 병사들이 낙동강 전선에서 싸우는 동안 워싱턴은 유엔의 크고 작은 회원국들을 상대로 필사적인 로비 활동을 계속하며 한국 파병의 필요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은 명분을 지지하면서도 파병은 주저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이 부족했으며 동시에 자국 근처에서 또 다른 공산 도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땅으로까지 싸우러 갈 마음은 그에겐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16나라가 병력이나 배나 항공기를 한국전에 보냈습니다. 그들의 그런 조치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장인애들 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일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취해진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2개 여단을 파견했고 터키와 캐나다는 각각 1개 여단을 보냈으며 프랑스, 이디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 나라도 각각 1개 부대씩을 할애했습니다. 8월에 최초의 영국군이 홍콩을 떠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Just below the Manchurian border, Korea is the name of the spot. We're due to be spending our time here in the land that God forgot. 우린 엠파이어 파울리호로 한 달 반가량 그러니까 6주 동안 항해해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선 흑인으로 구성된 미군 밴드가 무슨 부기우기 음악 같은 걸 연주하고 있더군요. 그때의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다는 실감이 전혀 들질 않았어요. 그러나 사정은 곧 달라졌습니다. 우린 부산이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란 얘기를 들으며 거기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부산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어린 한국 소녀들이 모두 영국 국기를 흔들며 우리를 맞아줬죠. 영국은 낙동강 방어전이 가장 어려운 단계에 처했을 때 도착해서 전세를 혼시키는 데 얼마간 기여했습니다. 미군은 이제 뛰어난 몇몇 육군연대와 해병연대의 지원을 받으며 낙동강 방어선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방어선의 어느 지점이 북한 공산군의 공격에 밀려 뚫리려 할 때마다 유일한 방책이 돼준 것은 더 유명한 소위 긴급기동작전이었습니다. 이제 미군은 포화력과 공군 화력을 공산군에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그건 그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우왕좌왕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은 다시 건너가려고 온통 날렸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중부와 박격포 그리고 비행기의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강물은 곧 피빛으로 물들더군요. 그건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들은 필사적으로 강을 건너려고 헤엄을 치기도 하고 물에 뭐든 있으면 그걸 붙잡곤 했습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간 공산군들은 우리 편 비행기의 공격과 포사격으로 몰살됐죠. 연합군 항공기들은 이제 한반도 전역의 공산군을 가없이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29 전략폭격기들은 매일 출격해서 저들의 보급로를 난타했습니다. 전국의 철로망과 도로망도 밤낮으로 쉴 새 없이 폭격됐습니다. 양체 화력으로 한국의 땅은 깨지고 뭉개지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머지않아 온통 황무지로 변할 운명에 놓이게 됐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의 워커 부대는 여전히 그들이 열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9월 초에 이미 미군 수적으로는 물론 화력 내에서도 북한 공산군을 월등히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공권과 제해권도 연히 연합군의 것이었습니다.
낙동강 지역을 공격하는 동안 김일성의 병력은 약 7만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워커의 군대는 14만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적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침략군은 여전히 심리적인 우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초기에 그 10주 동안에 치러진 한국군과 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연합군은 한반도 최후의 보루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패는 면했으며 그것은 값비싼 희생의 대가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 아니 3번이고요. 그리고 군인으로 복무하는 동안 2번 나는 미군이 충분한 준비 없이 전쟁터로 보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시간을 벌어야 했고 시간을 버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시간을 벌려면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과 피를 바친 도리밖엔 없었습니다. By August 19, 38선을 넘어와 서울을 빼앗은 김일성의 북한 공산군은 1950년 8월에 이미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남의 좁은 지역만이 아직 유엔군과 국군의 손에 남아 있었고 그들에 대한 공산군의 공격은 집요하게 계속됐습니다. 동경의 해군 다이치 빌딩에 있는 이 방에서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부산의 어두운 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처음 몇 주일 동안의 한국 전장 상황은 서방 세계 국가들과 특히 미국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김일성의 열성적인 군대는 전선에 투입된 미군 보병들을 남쪽으로 다시 몰아내면서 그들에게 혼란과 지옥을 안겨주었고 유엔군이 낙동강 이남에서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동안 많은 군인들과 서방의 정치가들은 방어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만은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더글라스 맥어더 장군은 한반도 서해안에 대부대를 상륙시켜 적 후방의 허리를 끊음으로써 전쟁 승리로 이끌겠다고 장담했으며 그가 제시한 상륙 지점은 인천항이었습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우선 병력이 부산에서 교도까지 220km에 달하는 거리를 안전하게 이동해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 자체는 육해 공군 합동작전에 적절치 못했습니다. 항구의 진입로는 섬으로 가져 있었으며 간만의 차가 자그마치 9m에 달해서 해안에 상륙하려면 병사들은 먼저 안벽을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when the Joint Chiefs 메가더의 상륙 계획을 듣기 위해 워싱턴에서 일본으로 날아온 합동 참모들과 상륙작전 전문가들은 모두 그 계획에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메가더는 완곡한 지짐으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